자, 이야기 치료는 화이트의 이야기 치료는 첫 번째 후기 가족 치료 모델이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성주의 영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야기에서 문제의 외연화, 자, 문제의 외연화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이야기라 할게요. 새로운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대안적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 이야기의 창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계속 이야기 치료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견해가 유용하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견해가 유용하느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보면 고유한 경험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고유한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재창조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 정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정도입니다. 후기 가족 치료 모델에 해당되는 것이고, 문제의 외연화 기법이 있다. 물론 이 기법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뒤에 있고요. 11번입니다. 이야기 치료의 치료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외제화하기, 문제의 외연화, 형광펜 밑줄,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죠. 제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문제의 외연화는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 문제 자체라고 봅니다. 보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문제 자체라고 보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CF,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출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 중재는 질문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작업할 때 그들은 결코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질문을 하는데 종종 답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적으며 질문에 질문을 계속합니다. 내담자에게는 치료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아무거나 하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내담자들이 원하면 기록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말할 때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요점을 잊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그들의 시각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정의의 식이라는 게 있어요. 1차 말하기, 2차 말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외부 증인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 치료자가 외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은 당연히 가족 내담자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공이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다시 말하는 게 외부 증인이 말하고 말한 것을 다시 말하기를 다시 말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주인공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어떤 지점의 이동, 그러니까 내담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해내는 거잖아요. 지점의 이동을 존중해 주거든요. 외부 증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치료자가 외부 증인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외제와 외연화를 보겠습니다. 이야기 치료사들은 내담자에게 문제가 포화된 그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에게. 자, 요청함으로 시작하고 가족이 겪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하기에 충분할 만큼 오랫동안 경청해 줍니다. 그렇게 말하는 도중 혹은 후에 치료사와 가족 사이에 신뢰감이 수립되면 치료사는 문제를 외제화시키는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외제화시키는 질문을 하고 그 자리 밑줄 밑에 박스를 보시면 거짓말이란 게 문제인가 봐요. 거짓말이 당신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했군요. 그 다음에 아드님을 괴롭히는 특징상이 문제인가 봐요. 특징상의 동그라미요. 이름을 붙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드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드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뭐다?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특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이라고 하죠. 자, 이 특이에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붙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뒤에도 나오지만 은유라고 합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가족을 힘들게 만든다면 악마로 비유될 수도 있습니다. 갑니다. 넘어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문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요. 문제가 그들의 삶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백하게 합니다. 문제가 가족을 힘들게 한다 그랬잖아요.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 언제나 의인화된다의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족 구성원의 여기에서 문제를 의인화한다라고 했어요. 문제를 의인화한다. 이런 것들은 노트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면 가족 구성원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반갑지 않은 침입자 동그라미. 이 침입자가 일종의 의인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침입자 같아요. 정말 무서운 도둑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여자의 섭식 문제를 논한다면 어떻게 식욕부진증 그 자리 동그라미 이게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욕부진증이 그녀를 굶어 죽게 하려 설득하는지를 묻습니다. 공포증 아이에게는 공포증의 동그라미 이것이 문제겠죠. 얼마나 자주 공포가 원하는 바를 그 아이가 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자주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식의 동그라미 이것도 문제죠. 죄의식에 사로잡힌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자기 효모가 자신의 양육에 대해 나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죄책감, 혐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양육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는 문제는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그 효과에 의존하므로 문제에 대항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내담자들은 문제의 존속 체계를 끊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족을 괴롭히는 녀석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잖아요. 따라서 문제를 대항하고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문제에 대항할 수 있고 문제의 어떤 존속체계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외제화는 그 자체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닙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문제와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흠입는 성격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외제화 표출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사람이 문제를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들은 문제가 그들을 가리고 있어 보지 못했던 더 건강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를 표현했을 때는 가족이 그 문제와 동일시되어서 살아왔었는데 문제를 표출했을 때는 그 문제를 바로 그 뒤에서 가족들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의 외재화로 인해서 이루어진 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외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과 문제 중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 치료사는 여러 회기에 걸쳐 문제가 어떻게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지배해 왔는지 문제의 동그라미요. 가족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들이 아니라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문제를 통제해 올 수 있었는지에 어떤 전체 지도를 그리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영향력 질문으로 불리는데 상대적 영향력 질문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 문제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분열, 그 다음에 지배,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또 가족들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상대적 영향력 질문으로 불리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을 논의에 포함시킴으로써 많은 경우 문제가 그들의 상호관계를 방해하는데 성공의 왁심이 분명해집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가 있고 문제가 가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한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상대적 영향력 질문이다. 상대적 영향력 질문이다. 자, 상대적 영향력 질문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관계, 가족의 상호관계 등의 영향을 이 문제가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사람과 문제 중에 누가 책임 있는 겁니까?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가족의 영향력에 해당되는 책임의 소재는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화살표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울증 동그라미요. 우울증이 아빠를 이길 때 그것이 가족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아빠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네요. 우울증이 아빠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 심술이 저희가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도록 한다면 당신의 반응이 심술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어떠한 심술이 있는데 그 심술이 저희가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도록 한다. 그러면 그 당신의 반응이 심술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람과 문제 중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임은 우울증이었고 두 번째 책임은 심술 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 이야기의 행간 읽기입니다. 행간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을 행간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행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상대적인 영향력 질문을 하면서 치료사들은 그 사람이 문제의 효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빛나는 사건들과 점화 행동을 경청하고 강조하며 끊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술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점점 더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의 효과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의 효과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었냐. 그것이 바로 빛나는 순간이고 점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야 되죠.
그게 바로 가족이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했던 고유한 경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해 줄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분노가 당신을 점검하려 들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였지요? 라고 했어요. 자, 문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야기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빛나는 행동, 빛나는 순간 점화 행동을 찾아내는 거예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당신 딸의 몸에 대해 말하는 거짓말을 끊어요. 그녀가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제니가 알코올 중독에서 느끼는 굉장한 압박감에 저항했을 때 당신은 그 성취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습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세 가지의 질문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은 뭡니까? 문제에 대한 극복입니다. 자,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거기에 밑줄 치고요. 형광펜으로. 두 번째 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믿지 않았던 때입니다. 거기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무엇입니까? 굉장한 압박감에 저항했을 때입니다. 굉장한 압박감에 저항했을 때 그 자리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효과를 회피 또는 점화행동의 경청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면서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경청을 하면서 문제 이야기의 행간을 잘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화행동은 새롭고 더욱 영웅적인 이야기를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전체 이야기 다시 쓰기입니다.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감별되어 수집된 문제와 관련된 그의 능력의 증거들이 전반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수집된 문제입니다. 문제 이야기 했잖아요. 수집된 문제에 동그라미 2를 하고요. 동그라미 2는 뭘까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던 문제 이야기의 행간 있기에서 능력을 찾았습니다. 자, 거기 그의 능력에 동그라미 2를 쓰면 됩니다. 이러한 능력의 증거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결을 위해서 치료사는 문제에 대한 과거와 현재 일련의 승리가 문제에 대한 과거의 동그라미 2를 쓰고 그 다음에 현재의 일련의 승리의 동그라미 2라고 쓰면 됩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승리가 되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물음으로써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를 패배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끊어요.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우울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고요. 우울을 패배시켰다. 이게 이제 현재의 뭐예요?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 어떤 특질의 성격을 가져야만 합니까? 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재창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예요. 당신의 아들이 어떤 특질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자, 치료사는 또한 새로운 자기 이야기, 사건이나 경험 따위를 서술하는 것, 이야기, 담화 이런 것들을 자기 이야기라고 합니다. 셀프 내러티브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지탱해 줄 증거를 더 찾기 위해서 문제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넘어서 역사적인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어떤 능력들, 새로운 경험들, 그냥 경험들이죠. 새로운 경험들이 아니라 그냥 경험들을 역사적인 범위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내게 그토록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더 말해줄 수 있습니까? 과거의 동그라미, 아이 때의 동그라미, 아이 때 당신을 아는 사람으로 이러한 경우에 공포에 대항할 수 있었다는 것을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기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내담자 혹은 가족이 새로운 이야기에 적합한 다가올 변화들을 그려보게 되겠죠. 치료사는 초점을 미래로 옮기는 겁니다. 미래의 동그라미. 자, 새로운 이야기의 재창조는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요.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해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너요. 그게 바로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자기 이야기인데요. 이 발견들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당신의 자기 혐오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제 자기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갖게 되었고요. 완전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가 있고요. 6번째는 파괴적인 담화 해체하기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담화 해체하기는 지배 담론의 해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써요. 지배 담론의 해체. 지배 담론의 해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